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 9시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귀성 행렬이 분산된 걸로 분석됩니다. 서울요금소 연결합니다. 추재영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요금소는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오후 8시쯤부터 정체가 풀린 모습입니다. 오전 11시쯤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추석 당일 앞 연휴가 3일로 비교적 긴 만큼 귀성 행렬이 분산돼 정체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CCTV로 지금 도로 상황 보시겠습니다. 경부선 안성휴게소 부근입니다. 부산과 서울 양방향 교통이 원활합니다. 다음으로 서해안선 당진분기점입니다. 오후 한때 있었던 목포 방향 정체도 해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선 여주분기점입니다. 양방향 차량 흐름 원활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입니다. 이번 연휴 귀성길 정체는 내일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망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늘 535만 대, 내일은 596만 대로 예상됐습니다. 내일 귀성길 정체는 새벽 5시쯤 시작해 정오쯤 가장 심해지고 밤 8시에서 9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오늘 자정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수요일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닷새 연휴의 첫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저마다의 방법으로 풍성한 한가위 맞이에 나섰습니다. 그 풍경을 지영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이것도 중심을 잘 맞춰야 돼요. 마음도 양손도 넉넉히 선물꾸러미를 가득 기른 귀성객들이 줄줄이 열차에서 내립니다. 낳고 자라 부모님이 계신 곳, 고향의 정취는 찾을 때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기차를 오래 타서 빨리 내려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서울에서만 지내다가 또 전주 오랜만에 오니까 좀 고향에 온 그 공기의 느낌이 있거든요. 명절 맞이 준비로 붐비는 대형마트, 송편과 한과, 탐스러운 햇과일이 즐비하고 고객님 선물 세트 보러 오세요. 가족, 친지들에게 줄 선물도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저희 어머님이랑 친척 어른 뵈러 가는데 필요한 선물 사려고 오늘 왔습니다. 명절엔 역시 영화관, 대목을 노린 작품들 중에 뭘 볼까 고민도 즐겁습니다. 이 한국 영화는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겼고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부모들까지 함께 불러들였습니다.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을 만날 생각에 아이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애기가 브래디 발스 좋아하는데 추석 연휴고 해가지고 마침 개봉해가지고 같이 보러 왔어요. 긴 연휴를 시작하는 날, 사람들은 저마다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하늘에서 땅에서 교통단속에 나섰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암행 단속에선 탑승자 수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하늘엔 경찰 헬기가 떴고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곧바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SUV 차량 옆으로 다가간 암행 순찰차. 창문 열어보세요. 탑승자 수부터 확인합니다. 6명 탑승하셨어요? 5명 탑승하셨으면 버스 정차로 위반이거든요. 또 다른 위반 차량 15분도 안 돼 차량 석 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탑승일은 몇 분이신가요? 탑승일은? 운전자들의 핑계는 가지가지. 아이 학원 시간이 그래서 여기 밖에 하면 오늘 시간이 급해서. 이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용을 하셨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는 건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 30점, 범칙금 6,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음주 단속, 만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보세요. 더. 이제 0.045 영어 정지예요, 선생님. 피운전으로 지금 적발되신 거예요. 몇 시까지 드신 거 같아요? 제 친구네 집으로 이동해서 12시 1시 먹고 이제 자고. B형당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고요. 경찰이 오늘 경기 남부 일대 고속도로와 공원 묘지 등에서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26건, 음주운전 29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KBS 뉴스 유나림입니다. 연휴 첫날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산에선 일가족 3명이 탄 SUV 차량이 추락해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선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뒤집혀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산 나들목에서 시내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은 4m 아래 이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0대 어머니가 숨지고 운전자인 아들과 손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심폐수술 그걸로 하고 소방관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다 부서지고 차 머리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중앙분리대는 폭격을 맞은 듯 뚫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부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난간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가 다 부러져가지고 반대편 차선에 넘어가 있었고 오른쪽 편에 버스가 사고 난 버스는 4차선에서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2명이 버스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버스기사 등 22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엔 전북 무주에서 SUV 차량이 마주오던 우체국 화물차와 부딪혀 60대 SUV 운전자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전남 순천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학생이 신호위반으로 추정되는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추석 차례상의 삼색나물, 시금치와 도라지 그리고 고사리죠. 그런데 올해는 이 시금치 값이 비싸져서 차례상에 올리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폭염으로 작황이 나쁘기 때문인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우리의 차례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여름 시금치의 주산지인 경기도 부천. 재배시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시금치 절반은 여기서 생산됐습니다. 이달 초 시금치는 100g에 4,100원을 웃돌아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값비싼 시금치 수확이 한창인데도 농가에선 한숨이 나옵니다. 생육이 썩 좋지는 않아요. 색깔이 안 좋아지고 물르고 시든다든지 이래서. 시금치는 낮 기온 20도, 밤 기온 15도 정도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 작물입니다. 하지만 올여름은 폭염이 밤낮 없이 이어졌고 습도마저 높았습니다. 뿌리가 까매지는 시든병, 밑동이 잘록해지는 잘록병과 흰 반점이 생기는 녹균병이 크게 늘었습니다. 발화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야간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식물이 과호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생장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다 호흡한 에너지로 소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 결과 포천 지역의 지난달 시금치 출하량은 91톤으로 전년의 80%가량에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 탓에 이런 상황이 더 잦아질 거란 겁니다. 농사에 악영향을 주는 이상고온과 호우 등의 발생 횟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에 식물이 장애를 받으면서 점점 생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0년 내 폭염 일수는 9일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인공지능, AI 기술 덕분에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더 빠르게 잡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지자체 콜택시를 부르는 이재환 씨. 요즘 들어 이용하기 더 편해졌습니다. 현대병원에서 출발하신 경기도 남양주시 으로 즉시콜 접수를 도와드릴까요? AI 상담사와 바로 연결돼 대기 시간이 줄었고 최근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서 목적지도 추천해줍니다.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그것도 말이 안 길어지니까 짧잖아요. 많이 편하죠. 경기도 전역에서 걸려오는 장애인 콜택시 요청 전화는 하루에만 2,300여 통. 특히 출근 시간에 몰리는데 AI 상담사 덕에 통화 대기 시간은 평균 32% 짧아졌고 응답률은 10% 높아졌습니다. 교통약자분들이 가장 불만 요소가 많은 게 대기 시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타겟을 두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AI 상담원. 지하철역과 통하는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탄 이용객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다. AI CCTV가 휠체어를 보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누르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탑승객과 부딪힐 위험도 줄었습니다. 발전하는 AI 기술이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대 10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대선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02.5%로 4배 가까이 크게 오릅니다. 현재 최대 7.5% 수준인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중국산 태양전지의 관세 역시 25%에서 50%로 인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중국산 반도체에도 관세 50%가 부과됩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값싼 제품을 과잉 생산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겁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자동차, 철강 산업이 집중된 미 중부 경합주, 일명 러스트벨트에서의 팽팽한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대선 가도를 달리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중국을 때리느냐, 경쟁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A policy about China should be in making su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nd who's going to have higher prices is China. I was the only president ever. China was paying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미국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라고 했지만 유럽연합 EU도 조만간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할 태세여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합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젠 K-팝 여성 아이돌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예린 기자입니다.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K-팝 아이돌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이 셀 수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아이돌을 특정해 음란물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인물 웹사이트. K-팝 아이돌로 만든 성범죄 영상물을 보기 쉽게 따로 모아놨습니다. 역시 로그인도 성인 인증도 필요 없습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서로 공유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PC방에 있는 컴퓨터도 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 4년 된 노트북에서도 가능하고요. 해당 사이트들은 지난달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됐지만 아직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소속사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웹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속사들의 대응만으론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인이었고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습니다.
일반인을 쓰진 않겠죠. 누가 될까요? 그럼 다음 타겟은 연예인입니다. SNS 하지 마. 얼굴 다 숨겨. 그럼 너무 일차원적이다. 연예인은 대중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만큼 더 쉽게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에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딥페이크의 피해 반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쓰는 사진 앱에서 사진 보정을 맡겼더니 음란물이 만들어져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사진 속 인물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진 앱 스노우. 네이버 자회사가 개발해 1억 회 이상 다운로드된 인기 앱입니다. 20대 A씨는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는 이 앱의 기능을 사용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인가 8가지인가 AI 합성을 해줘가지고 자신의 얼굴에 나체가 합성된 사진이 나온 겁니다. 처음 보고 경악스러워. 유방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아니 내가 돈 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받는 게 너무 화가 났죠. 스노우가 출시한 또 다른 사진 앱 소다를 이용한 여성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증명사진의 배경 공간을 바꾸려 AI 기능을 이용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 합성돼 나온 겁니다. 어플한테 성희롱을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속에다 기만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들이 그걸 다 100% 컨트롤 못한다면은 유료 서비스를 하지 말던가. 이에 대해 스노우 측은 AI 이미지 변환 모델의 한계로 생긴 일이라며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소스로 오픈되어 있는 성인물을 학습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시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스노우 측은 외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시 유출이 될까? 근데 좀 무서워서 합성된 이미지가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고 있진 않을까?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스노우 측에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명절 연휴 때마다 대형 병원 응급실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몰립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엔 의료 공백 사태까지 겹쳐 의료진들이 더 긴장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60여 명의 중증 환자가 몰리는 고려대 안암병원의 응급실을 주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병원 응급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들어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부딪힌 80대 남성입니다. 의료진 여러 명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서울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주간 2명, 야간엔 1명이 전부입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공간은 의료 공백 사태 전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자리들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월 150건 수준이던 119 이송 문의는 최근 600건까지 늘었지만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낙상으로 잘 걷지 못하는 이 환자도 간신히 들어왔습니다. 7번째 만에 지금 섭외돼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의료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진료를 거부당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외상이 없고 호흡도 정상인 60대 남성. 어눌해진 말투가 보호자 눈에 띄어 응급실에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해. 좀 힘이 없어가지고. 검사 결과는 뇌졸중.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검사하지 않았다면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 응급실에 오는 중증 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60명이 넘는데 의료진들은 긴 연휴가 걱정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많이 딸리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배우 진료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이고 인력이 모자라서 응급실 의사는 의료 공백 해결에 기약이 없어 절망스럽다면서도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 은평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조 장관은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민간인 우주유영 시대를 연 스페이스X 우주선에서 여성 엔지니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영상이 지구로 전송됐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음악을 연주했는데 지구 곳곳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뉴욕 박일종 특파원입니다.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무중력 상태. 스페이스X 여성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위성을 통해 지구로 전송된 이 영상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 모습과 합성돼 한편의 웅장한 협연이 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갱단 폭력으로 고통받는 하이티, 경제난이 심각한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우간다 등 모두 6개 나라 연주단이 함께했습니다. Bringing together global talent, this performance symbolizes unity and hope, highlighting the resilience and potential of children everywhere. 연주된 곡은 공상과학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음악인 레이의 테마. 레이는 역경을 딛고 악에 맞서면서 스스로 잠재력을 깨달아가는 인물입니다. 어렸을 적 바이올린 연주자를 꿈꿨던 길리스도 우주 비행사를 만난 뒤 항공우주 분야 엔지니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최근 억만장자 아이작먼과 함께 민간인 우주 유영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Horizontal bars are definitely preferred, and I'm not able to stabilize my body with single-handed services. 이번 우주 유영에 참가했던 민간인들은 미국 현지 시각 15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블랙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둘째 날 9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신상을 올린 이는 수사 중인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도 했습니다. 저 소식 이화진 기자입니다. 살인, 방화,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제보 구합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의 확인되지 않은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실상 의료진을 조롱하는 블랙리스트입니다. 지난 7일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엄정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보란 듯 새로운 명단이 등장했습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은 사라졌지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의 신상이 다시 공개된 겁니다. 최근 검찰은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의심되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그러나 게시자는 자신은 이 전공의 A씨와는 다른 인물임을 강조하며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은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라면서 앞으로 제보를 받아 계속 명단을 추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영장 청구된 사직 전공의와 별개로 새로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의대생 또한 경찰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경찰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특별 치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찾은 소방서 종합상황실에서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안전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진화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는 대국민 영상 메시지로 명절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전통시장은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밤이 되자 풀렸습니다. 휴일 풍경과 고속도로 상황, 원동희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차례상에 오를 전 부치는 소리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맛도 보고 장도 보고. 1시간에 한 100개 이상은 붙이죠. 아, 맛있어라 맛있어라 하는 마음으로. 명절 밥상에 오를 고기도 먹기 좋게 손질합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시장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어느새 양손엔 음식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명절 땐 자주 와요. 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시장에 오면 일단 명절 분위기가 많이 나고. 간만에 맞은 대목, 상인들의 얼굴에도 넉넉한 웃음이 번집니다. 명절 전날이라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일하실 때 좀 힘이 나시겠어요? 아, 그럼요. 이때 시장 상인들이 다 대목인데. 이렇게 보름대를 만들어주는 거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가루 반죽을 주무릅니다. 호박 모양, 별 모양, 마음 가는 대로 송편을 빚어봅니다. 얘는 호박으로 만들 것 같고 그냥 흰색들은 그냥 기본 모양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정성스레 빚은 송편을 가족들과 먹을 생각에 벌써 가슴이 설렙니다. 만들어서 누구랑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요. 6개 만들었으니까 2개씩 먹어요.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객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절정에 달했던 귀성길 정체는 밤이 되며 풀렸지만 귀경길 정체는 추석 당일인 모레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남해 고속도로에서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힌 뒤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포에선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사건 사고 김혜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기름이 계속 밑에서 오늘 낮 12시쯤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한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또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붙으며 불이 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 2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은 피했지만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허리 통증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에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1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며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에서는 승용차가 1톤 화물차와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분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연휴 이틀째인 오늘 국내외 공항 곳곳에서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타나 항공 운항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출발이 13시간 3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출발 전 기체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승객 15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제주항공은 현지로 부품을 수송해 교체한 뒤 오후 5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오늘 아침 8시 반 출발 예정이었던 필리핀 세브행 여객기가 출발 직전 결항됐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정확한 공지가 늦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세부까지 가는 게 지금 픽스됐는지 아닌지를 지금 공항 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오늘 오전 김해공항에서는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항공기 운항이 17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편 8편이 지연됐습니다. 그제 밤에는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48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항 측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 귀경객 불편이 우려된다며 드론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엔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로 기록됐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입니다. 한여름처럼 물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 좀처럼 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은 도심에서도 시민들은 시원한 물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탁 트이는데 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물도 시원하고 그래서 오히려 피서운 것 같이 좋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4도까지 올라 사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제 시행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광주와 목포 등지에선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9월 1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을 향하고 있는 태풍 버빙카가 제주도 남쪽 400여 킬로미터까지 올라오며 한반도로 더운 수증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내일도 비가 오는 동해안을 제외하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월요일 태풍이 중국에 상륙해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면서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휴 기간 폭염이 예보되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지원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며 지난주 전력 최대 총수요는 한여름과 비슷한 수준인 100기가와트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 42년 만에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았습니다. 1982년 143만 관중으로 출발한 한국 야구는 1995년 54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2000년대 암흑기를 거쳐서 2017년엔 840만이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코로나 시기를 거쳐 올 시즌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20, 30대, 특히 여성 관중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LG, 삼성, 두산 등 무려 6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동원을 했는데요. 프로스포츠 관중의 역사를 바꾼 한국 야구의 흥행 원동력을 김화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 기간 부산 사직구장에 파도타기 응원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기간 관중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더니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SSG가 7번째 매진 사례를 이루는 등 관중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그냥 달력에다가 써놓고 미리 해놔야지 겨우 구할 수 있어요. 주말 같은 경우. SNS상 쇼폼 콘텐츠의 유통과 함께 1000만 관중이란 신기원을 엿대는 특히 젊은 여성 팬이 한몫했습니다. 프로야구 티켓 구매자 중 여성의 비율이 55%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20대와 30대가 3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뮤지컬 콘서트보다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까지. 여기에 KBS가 지난달 보도한 대로 관중 절반 이상이 응원팀 성적이 나빠도 야구장이란 문화 공간을 찾아간 겁니다. 일단 신나는 열기와 맛있는 음식도 많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사서 이제 부모님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와 삼성 등 전통의 명가들이 1, 2위를 기록 중이고 롯데와 한화가 끝까지 5위를 포기하지 않는 등 역대급 순위 싸움도 돌풍의 이유입니다.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128만 명을 동원한 LG를 비롯해 6개 구단이 홈 100만 관중을 넘어섰고 나머지 구단들도 이미 지난해 총 관중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경기 우승해서 꼭 가을 야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 프로야구. 꿈의 숫자였던 1000만 관중을 넘어 새 역사를 어디까지 써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녀의 돈을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빼앗아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박진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강우혁 씨는 14년 전 동생과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저랑 동생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18살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되자 형제를 데리러 온 아버지, 자립지원금 등 강 씨가 보육원에서 모아나온 돈 2천만 원부터 챙겼습니다. 내가 나중에 따로 모아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렵게 합격한 대학 등록금을 낼 때가 되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빚 청산이나 아마 자동차나 보증금 이런 데다 썼을 거예요. 자동차? 네, 차가 바뀌셨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아들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비밀 계좌를 비밀번호를 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해지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해 보육원 등에 맡겨진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 1위는 부모의 학대였습니다. 양육 없이 상속 없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됐지만 강우혁 씨의 경우처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살아있는 자녀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고 자녀의 재산이 많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아요. 보호대상 아동이나 보육원을 나온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 제3의 기관이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면 훨씬 더 조심하게 되겠죠. 최근 5년 동안 보육원 등 시설에 맡겨진 아이는 9,363명. 정확한 피해 조사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2번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등장합니다. 대부업자 수백 명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공개된 채무자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 유출로 불법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들,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독장, 상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함을 보여주면서 채무 종결이랑 이자 방안, 이제 추심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 먼저 접근을 하고 이들은 채무 한 건당 10에서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고 잠적하기도 하고 다른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는 구실을 대기도 합니다. 내가 친한 업체가 있으니까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쓰고 돈이 끝나면 내가 소개해주고 채무등록도 해줄게.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추심업체의 폭언이나 폭력, 반복적인 연락, 협박 등은 신고만 해도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 사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며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악질적인 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72개월 할부로 알고 결제했는데 실제로는 12개월 할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80대 운전자가 2달 전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비를 위해 집 근처 판매점을 찾았는데 직원이 블랙박스에 문제가 있다고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VIP 회원으로 가입하면 AS1 메모리 카드 교체도 무상으로 해주겠다며 120만 원의 6년 약정 구매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노년층에게 회원제를 미끼로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블랙박스 고가 판매 수법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직원의 독촉에 80대 운전자는 결국 7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120만 원에 그 72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16,000원 그 정도 나오니까 곤란한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한 달 뒤 날아온 카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 전표에도 72개월이 찍혀 있는데 12개월 할부로 결제된 겁니다. 카드사 확인 결과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할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할부 계열에 포인트 사용을 알리는 숫자 코드 60이 더해진 값을 단말기에 입력한다는 겁니다.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가 한 일종의 약속인데 전표엔 계열로 표시되는 탓에 소비자는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의 끝에 판매업체에서 환불은 받았지만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카드 회사의 응대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기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와서 문제없다. 저걸 누가 12개월로 알겠어요? 해당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 사용 결제 시 다른 카드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며 고객 매출 전표에 실제 할부 개월수가 표시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폭염 탓에 나무들의 탄소 흡수 능력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연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남산숲입니다. 숲 한가운데 20m 높이의 탑이 서 있습니다. 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을 재는 장비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강압성을 잘 하는지, 폭염일 때나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또 폭우가 있을 때 이 숲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국내 연구진이 1년간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잎이 싹 트는 봄부터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6월을 기점으로 흡수량이 점차 줄었습니다. 연중 잎이 가장 울창한 여름에 되려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올여름 유난히 심했던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탄소 흡수에 영향을 주는 광합성 효율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26.2도를 넘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은 25.6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폭염 일수는 3번째로 많았습니다. 숲이 사람처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흡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남산숲과 같은 도시숲은 도시의 유일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은 도시숲의 탄소 흡수를 방해하고 늘어난 탄소는 폭염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진은 도시숲의 정확한 탄소 흡수량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국내 제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김동완 통보관은 1967년 KBS 라디오의 어업 기상통보관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해 각종 방송을 통해 일기예보를 친근하게 전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과 수도권 일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당시 분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의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사진들이 생생하게 복원돼 6.25 참전국 병사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계속 밀던 유엔군. 결정적 승부수가 필요한 순간 전세를 뒤엎기 위한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작전을 위한 보급물자와 군장비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서 미군 상륙정으로 옮겨졌고 완전 군장을 한 해병대와 육군 병사들은
부산에서 승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 사진들은 미 국립문서보관소 등에 있던 것을 컬러 사진 수준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공군, 해군, 해병대 다 박물관마다 뒤지고 그리고 또 다른 곳곳의 지역에도 이 자료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상륙작전 직후 미군 병사는 폐허 속 혼자 남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서울로 가는 도중 한강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고 당시 김포의 한 경납고에서 다량의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를 발견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격전지에서도 포로가 된 적군 병사를 치료해주고 전장의 참화 속에서도 어린이를 먼저 돌보는 인간에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6.25 사진 중에서도 이렇게 휴머니즘을 포함하는 그런 자료를 더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석 달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6.25 참전국 병사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은 기록사진 발굴과 전시, 복원 작업으로 지금도 그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우연히 대문독을 하나 잡았어요. 엄청 마르고 야윈 멜로몬이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늦도일석 추석 연휴 첫날 서울역과 터미널 등 곳곳엔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곳곳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후 기간을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삼고 의료 대란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여당은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연휴에도 물밑으로 의료계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남해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일부 승객이 유리창 밖으로 튀어나가는 등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전에선 승용차가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인도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낙태권 수호 주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모두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차악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역과 터미널에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에는 설렘이 묻어 있죠. 추석 연휴 첫날 표정을 정치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온종일 귀성객으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과 선물을 든 손에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영상통화 속 할아버지는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애가 탑니다. 가족분들도 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반갑게 마음으로. 화창한 날씨 속 월출산 아래 마을에서는 고구마 순을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한창입니다. 먼 거리에 자녀가 행여나 고생할까 어머니는 걱정이 앞서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하나 다 해놓고 먹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시험시험 내려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한낮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가위를 맞은 고향 마을은 포근한 정취가 물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고향을 찾은 가족은 인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장자귀의 추석맞이 소원을 적어봅니다. 어떤 소원 적고 싶어? 세계 평화를 빌어보기도 휴대전화를 사달라는 투정도 적지만 가족 건강이 우선입니다. 이열치열 천도에 육박하는 도자기 굽는 가마에 소원 장작을 던지고 두 손을 모아 빌어봅니다. 더운데도 이게 또 잘 오셔가지고 소원이 또 적었는데 잘 이루어지면은 또 좋은 거니까
한가위를 맞은 고향마을은 넉넉한 마음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아직 고향에 못 간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 정체는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귀성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귀성 차량으로 전국 곳곳의 고속도로가 혼잡했지만 지금은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체가 풀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통행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짧지 않은 귀성길이기 때문에 요금소 인근 만남의 광장에서 잠시 쉬어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먼 길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내려가려고 잠시 들렸습니다. 오후 7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1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어제보단 수월한 귀경길이 되겠습니다. 다만 천안이나 청주 일대를 지나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에서 조금 정체를 빚겠습니다. 이곳 서울요금소에 오기 전에 서울역도 살펴봤는데요. 서울역은 귀성객뿐만 아니라 역귀성 입학까지 몰리며 대합실이 북적였습니다. 부산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고 계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강릉 번안면에서 서울 왔어요. 누구로 오셨나요? 막내 동생요. 같이 여행 가려고요. 주말까지 더해 닷새가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다들 들뜬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명절 연휴 때면 버스 전용 차로로 얌체 운행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차 안에 인원수 확인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적발이 가능합니다. 위반 차량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헬기 참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른 뒤 교통단속에 나섰습니다. 120배 줌이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됐는데 600m 상공에서 작은 글씨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들이 헬기 내의 모니터에 포착됩니다. 지령을 받은 암행순찰차가 빠른 속도로 단속에 나섰는데 차량에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위에도 상문 한 번만 내려주세요. 6명 안 되셨죠? 나오세요. 단속 대상임을 알고도 버젓이 운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빨리 가보죠. 비슷한 시각 경찰은 음주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한 남성이 긴장한 듯 차량에서 내려 안내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합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더 0.096 1년간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고요. 또 다른 운전자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네, 그만. 네, 0.045 면허 정지예요, 선생님. 어제 먹었는데 신발 딱 갈게요. 아니, 그건 안 되세요. 경찰은 2시간 동안 단속에 나섰는데 교통법규 위반 26건, 음주운전 29건이 적발됐습니다. 한 4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강원 강릉에서 경기 화성까지 약 20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귀성길 차량이 몰리는 만큼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한편 오는 18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후 2주를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죠. 하지만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서 문만 열어놓고 제대로 진료가 안 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박유영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병의원 27,766개소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은 409개 가운데 2개소를 뺀 407개소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전체 99%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는 응급실에서 방창 안 돼서
나중에 외래 통해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전원하실 수는 있으세요. 의료 통합 관련해서 정형외과가 제한이 되거든요. 안 까질료가 안 돼서요. 119 운영하셔서 안 까질료 가능하신 곳 한 번은요? 응급실 종합 상황판을 봐도 상당수 병원에 진료 불가 관련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소위 빅5 병원 중 한 곳은 오늘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용 불가 혹은 부분 수용만 가능하다는 공지를 띄운 질환만 13개나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의학 전문의 10명 중 9명이 현재 응급실 상황을 위기라고 답한 가운데 진짜 위기는 연휴 이후에 본격화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호전될 만한 요인이 전혀 없고요. 10월달 보면은요, 또 징검다리 연휴들이 쭉 있거든요. 끝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 지칠 대로 지친 환자와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응급의료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도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여당은 추석 연휴에도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 여야 의정 4자 협의체가 결국 추석 전에 출범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실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휴 내내 응급의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SNS에 개혁의 고통이 버거워 모두가 미룬 탓에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심지 굳게 밀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런 강경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구성이 불발되면서 만약 연휴 기간 의료 상황마저 차질을 빚으면 정부 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여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는 맨투맨으로 의료단체 인사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위한 설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 측에도 의사단체를 협의체로 이끌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추석 연휴 내내 의료단체를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어제 마감된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에는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7만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재수학원에도 연휴가 무색할 정도로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 서울의 한 입시학원, 추석 연휴도 잊은 수험생들이 입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변에서 의대를 도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보려고 아쉽게 그 성적이 안 나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도전하고. 이런 의대 입시 열기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마감된 39개 의과대학 수시 모집에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7만 2천여 명의 수험생이 몰렸습니다. 총 지원자 수는 늘었지만 모집 인원도 함께 늘어나면서 전체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2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거의 중점적으로 쓰고 아무래도 짐이 조금 덜어진 느낌이 들어서 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역별로는 경인권 경쟁률이 77대 1로 가장 높았고 서울권이 35대 1, 지방권 14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로는 가천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가톨릭대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시 모집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린 만큼 정시에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종일 귀성길 정체가 빚어진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도로 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부산에선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22명이 다쳤고 대전에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승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다급하게 구급대원을 부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6시 56분 부산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서부산 요금소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2명은 유리창을 뚫고 맞은편 도로로 튕겨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두 2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담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서행하던 SUV를 들이받습니다. 그러고도 속도를 낮추지 않은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이 승용차는 주차된 다른 승용차 한 대도 들이받은 상태였습니다. 6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고 다행히 그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근처에선 22톤 화물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고장으로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멈춰선 소형 승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다쳤지만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젯밤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약 50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목욕탕과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지는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운항이 중단됐던 항공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라는 경비요원의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젯밤 9시 5분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약 50분간 전면 중단되며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으려던 귀성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공항공사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이착륙이 중단됐다며 확인 결과 드론이 아니라 등불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욕탕 내부가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전북 전주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벨도 울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확인해 보니까 이제 천장에서 항공기 그쪽에서 이제 불이 보였다. 당시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던 손님 6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북 장수군의 한 축사에서도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약 3,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LG 트윈스 소속 야구선수 이상형 씨와 동승자 이미듬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경기 성남 중원구의 한 터널 앞 도로에서 앞차량 뒷범퍼를 충격했는데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LG 트윈스는 사과문을 내고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며 KBO의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인도의 한 영화 감독이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 럭을 베꼈다며 소송을 낸 건데요. 넷플릭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456명의 참가자가 상금 61억 원을 놓고 목숨을 건 경쟁을 벌이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2021년 9월 공개 직후 46일 연속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등 6관왕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영화 감독이 오징어 게임이 2009년 자신의 영화 럭을 노골적으로 표절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암샤 감독은 럭은 절망적이고 빚진 사람들이 돈을 따려고 경쟁 게임에 참여하는 이야기라며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와 캐릭터 등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집필하고 창작한 작품으로 우리는 이 사안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 포맷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으로 이제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표절 여부를 이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오징어 게임 속편인 시즌2는 12월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주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를 보고 액션 영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던 게 실제로 성사된 건데요. 김혜지 선수는 인도의 유명 배우와 함께 킬러 역할로 캐스팅돼 첫 연기를 선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시카 센이 사격 자세를 잡자 김혜지 선수가 등장해 자세를 고쳐줍니다. 만족스럽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한 두 여성. 나란히 걷더니 등을 맞대고 같이 화면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김혜지 선수가 영화 아시아의 쇼폼 시리즈 크러쉬의 킬러 역할로 인도 배우와 동반 캐스팅됐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출동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김혜지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딴 뒤 다른 경기에서 무심한 듯 총을 내려놓는 표정이 화제가 되자 일론 머스크가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고 찬사를 보낸 게 현실로 이뤄진 겁니다. 일론 머스크님한테 일단은 사격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초 김혜지 선수는 영화 출연에 선을 그었지만 사격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소속사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게 떨리지만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중 핵실험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대선을 채 2달도 안 남겨놓은 민감한 시기고요. 해리스와 트럼프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공식 질문에 포함되지도 않은 북한 문제, 정확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미국의 이런 상황을 비집고 들어가 무언가 노림수가 있는 행보로 보는 이유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것이 정찰 자산을 한반도에 더 많이 투입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핵 야망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보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He has devoted more, in particula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ssets, prioritizing those for the area around,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축시설 공개를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분석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향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는 더 이상 되돌키기 어렵다. 나를 빨리 핵협상 지위를 인정해라.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으로 승인하라.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정상 외교를 통해 외교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 대선 개입을 노골화한 만큼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 또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멈출지 궁금합니다. 외교안보 팀장인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2010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도 미국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영변 핵시설 공개했었잖아요. 네, 당시 공개됐던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북한은 미국 과학자 해커 박사와 해외 언론인들을 영변 핵시설에 초대했습니다. 이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핵시설을 둘러보는 장면 등이 공개됐는데요. 해커 박사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 기술의 군사적 잠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5년 뒤에 공개를 했어요. 그럼 핵시설에 어떤 진전, 변화가 보이던가요? 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장소입니다. 핵탄 생산 및 효능 핵물질 생산 실태를 의뢰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2010년과 비교해보면 원심 분리기가 끝없이 연결됐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2010년 북한이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동했다면 한미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해서 원심 분리기 약 10,000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결국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예, 그런데 핵 보유국 지위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미국은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번에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결국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주도했던 대북 압박 정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열린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도 북한 이슈를 놓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또 하나 관심사가요. 북한이 7차 핵실험 카드를 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핵실험을 할 필요성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핵실험 딱 하루 동안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이었는데요.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니까 가장 강력한 카드로 존재감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면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해 이 핵탄두, 화산 31이라고 하는 핵탄두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럼 이 핵탄두의 성능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산 31이라고 북한이 명명한 핵탄두의 직경은 대략 50cm입니다. 포탄 직경이 600mm인 초대형 방사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술핵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북한이 정말 그러한 기술을 보유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쉽게 추가 핵실험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만드는 명절 음식. 올해는 날도 더워서 더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요. 힘들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방심하는 건 금물입니다. 명절 기간 화재의 3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혹시라도 조리 중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라이팬에 조리용 기름을 붓고 불을 켠 뒤 10분가량 내버려뒀습니다. 온도가 섭씨 300도를 넘어서자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섭씨 400도쯤 됐을 땐 순식간에 불이 붙더니 눈 깜짝할 사이 거센 불기둥으로 바뀌어 활활 타오릅니다. 기름에 불이 붙었다고 당황해서 물을 부으면 오히려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기름 화재는 절대 물을 붓지 말고 뚜껑으로 프라이팬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뚜껑이 안 보이면 팬을 덮을 만한 크기의 도마나 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은 발화 지점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화재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장만하는 음식이 많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화재의 36%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요리 중 부주의로 발생한 비율도 28.4%나 됩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던 기름보다는 조금 더 발연점이 높은 그런 기름을 사용해서 요리를 해야 되고요. 요리를 할 때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점화원이 따로 없어도 자연 발화하는 위험성들이. 음식점에선 주방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활용하면 불길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가정에서도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명절 기차표 예매 해보셨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6년간 명절 열차 승차권의 40%가 예약이 취소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소표는 순식간에 재판매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빈자리로 버려지는 노쇼도 상당했는데요. 취소표라도 잡으려고 종일 예약창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은데 아깝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 첫날 서울역 승차권 사는 곳입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전화 앱으로 기차표를 구입하지만 혹시나 취소표나 입석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합니다. 자리는 없고요. 12시 30분에 서성하는 나 서성하는 거라고 그러네, 빨리. 계속 보고 있었죠. 운이 좋으면 그걸 취소해가지고 그게 딱 얻어버릴 때도 있고 부산에 가는데 갈 때마다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명절 기차표는 구하기 어려운데 최근 6년간 명절 때 코레일 열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예약 취소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KTX 등 기차표는 총 3,600만 장, 이 중 1,400만 장은 취소로 반환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기차표 408만 장 중 취소된 표는 186만 장으로 전체의 45%,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열차 출발 이후에는 재판매도 안 되고 빈좌석으로 운행되는데 지난 설에는 이렇게 버려진 표가 20만 장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어 온 기차표 노쇼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큽니다. 표준 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차표 취소 위약금은 3시간 전에서 출발 시간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도 15%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 각각이 주장하는 낙태권 수호와 반이민 정책 모두 생명을 경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둘 다 나쁘면 누구에게 투표하라는 걸까요?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 귀국길에 뼈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Ambedue sono contro la vita, sia quello che butta via i migranti, sia quello che uccide i bambini. Ambedue sono contro la vita. 교황은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로, 이민자 추방은 중대한 죄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낙태권 수호를 주장하는 해리스 부통령과 반이민 정책을 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sign into law the protections for reproductive freedom. I can say this, we will do large deportations from Springfield, Ohio. 교황은 미국 가톨릭 유권자가 암울한 선택에 처했다면서 차하게 투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Chi è il male minore? Quella signora o quel signore? Non so, ognuno in coscienza pensi e faccia questo. 교황이 미국 선거에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에는 반이민 정책을, 2018년에는 낙태 행위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4개국 순방 중 싱가포르 방문 당시 교황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타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명절 특수를 겨냥해 추석 극장가를 채우던 대작 영화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1편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 속편은 적수 없이 흥행을 누리게 됐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그렇게 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쫓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이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신 거고 경찰 된 건데. 속편에선 재벌 3세가 아니라 정의라 포장하며 대중을 우롱하는 연쇄살인범의 뒤를 줬습니다. 저는 1편 끝나자마자 2편 하자고 제가 막 답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던 사람, 그게 바로 서도철이에요. 액션장인 유승환 감독의 첫 시리즈물로 가수 장기하가 음악감독으로 힘을 합쳐 액션 영상의 통쾌함이 배가 됐습니다. 주인공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보다 더 좀 깊게 우려낸 사골국물 맛? 뭐 이런 걸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새롭게 합류한 정혜인의 연기 변신으로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올 추석에 영화 베테랑2의 적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작이 사라진 이유는 지난해 추석에도 대작 3편을 개봉했지만 나란히 냉정한 평가를 받고 고전한 만큼 배급사들이 코로나 이후 성수기가 무의미하다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잠깐! 2024년 HD 현대 하기 때문입니다. 또 베테랑2가 추석 개봉을 선점하자 출혈 경쟁을 피해 다른 영화들이 개봉일을 뒤로 미룬 영향도 큽니다. 연휴 기간 독점에 성공한 베테랑2가 전편에 이어 흥행에 성공할지 영화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프로야구가 연휴 첫날 잠실과 문학, 광주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직구장에선 무쇠팔 추동원의 13주기 추모 행사가, 잠실에선 니느님 니퍼트 은퇴식이 치러지며 전설과 함께한 오늘의 야구 소식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쇠팔 고 최동원의 13주기를 추모하며 시작된 경기. 롯데는 1회부터 선배에게 다치기라도 하듯 시원한 타격을 뽐냈습니다. 신성 윤동희와 주장 전준우의 홈런포로 1회부터 넉 점을 올린 롯데. 4회 6점을 내며 또 한 번 비기닝을 만들던 경기 후반 하나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며 신낮 같은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잠실에선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수 니퍼트가 작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은퇴식을 열게 된 영원한 에이스 니느님을 보기 위해 두산 팬들은 늦더위에도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니퍼트와 두산 야구를 보러 다니면서 조금 제가 좀 많이 밝아졌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응원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 두산에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After my first season with Doosan, I just wanted to retire with Doosan. I mean, that was my goal, that was my dream. So I mean, today is kind of like a dream come true. This will be the last official KBO uniform that I wear. 경기 전 사인회로 팬들을 만난 니퍼트는 영혼의 파트너 양의지와 함께 멋진 시구를 선보이는가 하면 1회 초 두산의 수비가 끝난 뒤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단과의 하이파이브를 제안하며 뜨거운 한우를 받았습니다. 1000만 관중 달성을 코앞에 둔 프로야구는 추석 연휴 첫날에도 전설들과 함께 뜨거운 야구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영남지방에는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제주 산지와 영남 해안가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추석 당일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연휴 동안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남부지방도 한낮에 전주 35도, 광주 33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열대야 속에 보름달을 보게 된 무더운 추석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둘째 날입니다.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 정체는 좀 풀렸나요?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심하게 막혔던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서서히 풀렸습니다. CCTV로 지금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후법 분기점입니다. 양방향 모두 교통이 원활합니다. 중부 내륙선 충주 분기점 인근입니다. 창원과 양평 방면 양방향 모두 원활합니다. 모두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귀성길 방향 상당한 정체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풀린 모습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대전까지는 1시간 40분이 소요돼 오전보다 한결 원활한 상태입니다. 오늘이 가장 막힐 거라고 했는데 비교적 원활했어요. 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 이용량을 어제에 비해 60만 대가량 늘어난 596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차량은 오후 6시 기준 402만 대로 어제 같은 시간 437만 대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적은 수치입니다. 연휴가 비교적 길어 차량이 분산된 덕분에 정체가 비교적 일찍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인 내일 오전도 다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출발하시기 전에 고속도로 현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차례상이나 가족과의 식사를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오른 채소값이며 생선값 때문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례 준비를 나온 시민들로 전통시장이 발 디딜 틈 없습니다. 감을 고르고 포도박스를 포장하는 손길에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이제 고기 사고요. 나물하고 과일하고 다 샀어요. 기름에 전을 붙이고 송편을 한가득 찌는 모습은 추석 단골 손님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가족들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싸서 찾은 전통시장이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은 손님을 망설이게 합니다. 역대급 폭염에 더위가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 작황이 부진한 애호박이 59%, 시금치가 12% 오르는 등 특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상상해요. 차례상에 올리는 것만 조그만 것이니까 준비하세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전통시장이 7.4%, 대형마트가 8.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러니까 이제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살기가. 무더위로 어획량이 준 참조기 값도 30% 오르는 등 비싸진 수산물도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례적으로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6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었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올해 더위는 절기상 가을의 한복판인 추분이 지나고 다음 달 초쯤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살 아래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깁니다. 민속놀이와 함께하는 모처럼의 연휴는 달콤하지만 무더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추석 맞이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경험하려고 나왔는데요. 추석인데도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어서 평소에 못 해본 놀이들이 추석에서 재밌고 좋았어요. 작년에 비하면 가을 비해선 너무 더워요. 연휴 둘째 날을 맞은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2일 폭염경보가 해제된 지 사흘 만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실내로 향합니다. 연휴를 맞아 신작을 보러 온 관객들로 영화관 키오스크는 남아나질 않습니다. 서서 지난데도 아직도 제법 덥고 그래가지고 좀 실내에서 연휴 시작되기 전에 좀 어디 놀 데 없을까 하다가 영화관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습하거나 더운 거에서 많이 자유롭기도 하고. 기상청은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최고 기온 35도 안팎을 유지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더위는 절기상 가을 한복판인 추분을 지나 10월 초쯤이 돼서야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실명을 올리고 비난하는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헛짓거리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지난 7일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이지만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꼬는 내용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생활이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일부 노출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어제 또 다른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업무 중인 의사나 강의를 듣는 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겁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앞서 게시된 리스트의 작성자도 의사도 아니라며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헛짓거리 말라며 조롱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명단 공개 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응급실 의사 명단은 내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100여 명의 복귀 전공의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블랙리스트가 생긴 건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2달 전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는 오는 20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자녀 학대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손을 묶고 둔기로 겁을 주는 등의 학대를 한 건데요. 이런 혐의로 신고를 당한 아이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112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7시 40분쯤. 동생이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출동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해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학대를 당한 막내는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해 중고교생 누나 2명만 분리조치했습니다. 부모는 11살짜리 막내 아들에게 머리에 비닐을 씌우겠다고 위협하고 방에 가둔 뒤 손으로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둔기로 겁을 주고 끈으로 손을 묶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는데 학대를 한 아버지는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는 집에 있던 고등학생 큰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보고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이게 집에 같이 있었던 거죠. 경찰은 부모와 자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연휴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북 정읍에선 만취운전자가 들이받은 신호등이 택시를 덮쳐 3명이 다쳤고 부산에선 트럭이 차 5대를 들이받고 인근 빌라 옥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신호등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신호등이 떨어지고 교차로로 진입하던 택시를 덮칩니다. 전북 정읍시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2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택시를 덮쳐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로 확인됐습니다. 119로 호송을 시켰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공조했죠. 오늘 새벽 1시쯤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파란 트럭 한 대가 2층 빌라 옥상 위에 처박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안전패스를 뚫고 날아와 떨어진 겁니다. 이 트럭은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주차장 잘 받고 그 옆에 옥상으로 주차장하고 빌라 옥상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5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연인을 폭행하던 남성이 이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피해 도주하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황급히 달려가고 119 구조대 차량이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의 5층 옥상에서 50대 남성 A씨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휘차 있고 앰뷸런스 있고 배차차도 한 4대 정도 안 나? 남자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연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뒤 옥상을 통해 도주하려다 건물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서 길이 1m가량의 애완용 도마뱀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3시간여 만에 포획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도마뱀은 꼬리 길이를 포함해 1m 정도의 태구 도마뱀 종으로 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탈출한 대형 도마뱀이 마산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이 상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손님을 빼앗아 가지만 신고를 해도 벌금을 내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강면에 번쩍이는 조명을 단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간이 테이블을 빼곡히 채웁니다. 영업신고 자체가 안 되는 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말에 여기 바로 있어요. 여기서 포장됐다니까 들어가죠.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저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더 어렵고 힘들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달간 경기도 내 하천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불법 영업을 수사한 결과 45건이 적발되는 등 이런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지자체에선 경찰 고발이나 강제철거 같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철거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도 없고 정말 시급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라서. 이렇다 보니 벌금만 내고 계속해서 손님을 받는 이른바 배짱 영업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손으로 직접 일기도까지 그리며 어렵기만 했던 날씨 뉴스를 쉽게 설명해 전 국민적 인기를 얻었었죠. 대한민국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오늘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하얀 지도 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검은 펜 한 자루를 쥔 손이 등압선과 전선을 쓱쓱 그려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한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1970년대 당시에는 날씨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하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날씨 아저씨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향년 89세의 나이로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거 날씨 방송은 어려운 통보문을 읽기만 해 전문 용어가 낯선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통보관의 등장으로 날씨와 일상생활 간 연결고리를 만들며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고인은 기온이 떨어지면 미니스커트를 입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등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또 여우가 시집가는 날, 파리가 조는 듯한 더위 등 재미있는 비유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상과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고요. 기상청이라는 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날씨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섰던 고인은 17일 오전 발인을 거쳐 김포 문수산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실패하자 음모론에 더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이민자의 개, 고양이 식용 주장을 시 당국이 부인하자 우리가 찾아내겠다고 하거나 해리스 부통령이 TV 토론 때 귀걸이에 수신 장치를 달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런 음모론, 괴담의 진원지로 31살의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2차 TV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토론으로 승기를 잡은 해리스 측은 SNS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반면 트럼프는 보수 유권자를 겨냥해 메시지 위주의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 해리스 캠프가 올린 SNS 영상입니다. 그녀가 그를 요리했다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What you will also notice is that people start leaving his rallies early out of exhaustion and boredom. And I will tell you the one thing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is you.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your needs, your dreams, and your desires. 트럼프 후보의 골프 실수 장면같이 가벼운 소재로 상대를 비판합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메시지 위주의 전공법을 택합니다. Why hasn't she done it? They've had 3.5 years to fix the border. They've had 3.5 years to create jobs. 미 워싱턴 포스트는 25살 이하 5명으로 이루어진 해리스 캠프 소셜미디어 팀이 선거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볍고 때로는 기이한 영상으로 해리스 밈 돌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틱톡의 해리스 측 게시물 조회수는 트럼프 측보다 1억 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TV 토론회 불발로 관심은 다음 달 1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로 쏠립니다. 민주당의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의 벤스 상원의원은 모두 중서부의 흑수저 출신. 하지만 주 방위군과 고교 교사 등 평범한 경력의 월즈 후보와 변호사와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벤스 후보는 경력과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의 토론은 막판 탄세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연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인 지도자 모임에서 트럼프가 미래 비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장남이 IT계 이민자들의 지능지수가 낮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흑인 의원들의 행사인 CBC를 찾았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뒤로할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래 비전을 위협한다고 호소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his extremist allies intend to take our nation backward. But we are not going back. 1970년대 만들어진 CBC는 현재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60명을 회원으로 두고 민주당 의원 4분의 1도 이 모임 소속입니다. To help push us forward is American history.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그의 장남은 연일 이민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IT계 이민자들의 지능지수가 낮다며 제3세계를 수입하면 그 나라도 제3세계가 될 것이라 이야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종이나 국적을 지능과 연결짓는 건 가짜 과학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 깊숙한 본토 타격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위협에 대한 기자 질문에 조용히 하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미 백악관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우크라이나의 수건인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제한 해제가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도 현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도중 기자의 질문을 받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 are you saying to Vladimir Putin's threat of war? Ukraine to us speak, okay?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만큼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반면 러시아는 본토 피격 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1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포로를 103명씩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Мы так рады почути вашу голосу. Не хвилюйтеся, я тепер в Україні, на рідній землі. У нас такое облегчение сразу на душе. Уже понимаю, что я поеду домой, уже все позади, уже не о чем переживать. Хочется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ам. 아랍에미리트 국영 매체는 이번 포로 교환이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동맹국 가운데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북러 밀착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격하는 군수품이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worst problem we are facing now is the one that comes from North Korea. 러시아가 자체적인 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유도폭탄 생산도 몇 배는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년 만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략 대화를 계속 심화시키며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해 불법적인 침공 행위의 공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북러 간의 밀착 행보는 갈수록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유럽 중부에는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에는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수천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4명이 사망하고 고립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윤영 기자.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루마니아 동부의 갈라치 지역입니다. 논과 밭, 주택 수천 채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집 울타리는 부서졌고 차들은 물속에 있습니다.
보트와 헬리콥터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 영향인데 루마니아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주택 5,000채 침수, 아직도 수백 명이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에서도 폭우로 5만 1,000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철도 노선 운행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폴란드 체코 국